자, 그게, 네, 223쪽이 되겠네요.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3분 후. 네, 요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는데. 자, 3 같은 경우에는 음보가 3음보가 되겠고, 저희 정읍사에서 썼죠. 후령구가 들어가면서 연이 나뉘게 됩니다. 자, 약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 고려가요는 이따 작품을 통해서 보면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네, 3분 후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 네, 요거는 이따가 작품을 들어가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22쪽에 나오고 있는 고려가를 보게 되면은, 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에다가 간단히 밑줄을 긋도록 합시다. 그리고 구전이라고 나오고 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뒤에 네, 문자로 기록되어 정착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자체는 우선은 구비문학이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문헌상에 수록되어 있는 이거를 배울 때는 네,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난 뒤에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2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자, 이게 뭐 궁중에서 불리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처럼 뭐 물론 신분이라는 뭐 제도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있어서 고려시대는 조선보다는 훨씬 더 평등한 관계에 있었던 네,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남녀 상일지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모 4번. 네모 4번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향락적이다. 그 다음에 남녀간의 사랑이다. 또는 자연에 대한 예찬이다. 또는 남녀의 이별의 아쉬움이다. 라고 해서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숨김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배우는 여인의 상들은 어떤 여인의 상이냐? 상당히 순종적이죠. 그리고 혼자 인내하고 혼자 감내합니다. 상당히 인고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남자에게 사실 크게 적극적으로 행동도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예전 여인의 상이었는데, 그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아주 상당히 적극적인,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여인상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민 문학의 가장 대표되는 그 갈래가 고려가요가 되는데, 자, 그 고려가요가 되는데 거기에 평민들의 숨김없는 인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요거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을 솔직히 표현한 작품이 많으나, 이제 조선조 유학자들이 남녀 상일지사라고 해서, 남녀 상일지사는 남녀 사이에 있는 음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속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불태워 문헌에서 없어졌죠. 자, 근데 요게 3개가 있습니다. 악장가사, 그 다음에 악학괴범이 있고, 그 다음에 시용 향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헌에 실려서 네,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 밑에 있습니다. 거기 5번 수록문헌에. 자, 다시 위에 2번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은 궁중의 악곡이다 또는 잔치 등에서 네, 이렇게 소각정제를 공연하면서 불러지게 되는 네, 노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고려 소교도 되고 고려 가요가 되는데 평민들에게 불려지는 네,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우선 내용으로 이제 잠깐 들어가도록 합시다. 가시리. 아마 학창시절에 네, 한 번쯤 배웠던 내용입니다. 가시리. 자, 우선 가시리를 할 거고 뒤에 서경별곡을 할 것인데, 이 가시리와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태도가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서경별곡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태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인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우선 가시리 있고라고 나오고 있는데,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는 형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음보가 되겠죠. 3음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거기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가시리에다가 숫자 3, 그 다음에 가시리에다가 숫자 3이 되겠고 입구에다가 2를 메모하도록 합시다. 네, 요거는 이제 음수율이 되는데 음수율은 글자 수가 되겠죠. 332조가 되겠습니다. 332조. 자, 여러분들 요거 1년에서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에다가 네모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도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도 네모, 그 다음에 위 증절과 대평성대 있죠. 여기도 네모해 두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금 방금 네모했는 부분은 네 역시 후렴구가 되겠죠. 여음구뚜는 후렴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아까 정읍사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별 의미 없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나타나고 있죠. 자, 요것은 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화들짝 놀라고 있으면서 임에게 떠나지 말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소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 두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역시 1년에서 나오고 있는 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조를 시켜서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 다음 3연을 보면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 리얼쉐라가 들어가고 있죠. 리얼쉐라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연 같은 경우에 지금 임께서 나는 지금 당신을 잡아두고 싶은데 당신이 나에게 어떤 서운함을 느끼면은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 나는 지금 당신을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3연에서는 지금 시적 화자는 체념하고 있는 정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념이 되겠습니다. 체념. 그 다음에 마지막 4를 보게 되면은 설온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서러운 임이 됩니다. 서러운 임. 그런데 이게 주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네, 뒤쪽이 없어서 여기서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서러운 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셔런님에다가 요거는 원문에다가 여러분들 좀 메모를 하도록 하십시오. 셔런님이라고 나오고 있죠. 4연에 셔런님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자, 1번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되겠습니다.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자,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말 그대로 주체가 임이다 이거죠. 네, 남자가 될 것입니다. 남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체는 화자가 되는데, 자, 이때 화자일 때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자, 그래서 주체가 임이냐 또는 주체가 화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고 해서 주체가 화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즉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는 사실 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가시는 즉시 뭐 돌아오십시오라는 이런 말들, 또는 사면에서 나오고 있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하지만 결국 간절하게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시적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참아가면서, 네, 그렇게 버텨나가는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이별의 정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 나오고 있는 1, 2, 3, 4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네, 삼음보가 되겠습니다. 삼음보. 그리고 후렴구에 의해서 연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은 1년, 2년, 3년, 4연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고, 네, 가시리는 한시의 형식인 기승전결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1, 2, 3, 4라는 연이 후렴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그 밑에 우리 일부러 표시 안 했습니다. 나는 위증절과 대평성대, 네, 다 후렴구가 되겠습니다. 후렴구.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별의 정안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 했던 작품이 공무도화가였죠. 공무도화가. 공무도화가도 말 그대로 남편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정안이 들어가고 있는 게 분명히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줄에서 가신임을 어이할꼬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체념, 그리고 안타까움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서와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우리 황조가 있습니다. 황조가를 했는데,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리왕이라는, 네, 작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객관적인 상관물인데 대조의 형식을 활용을 해서 분명히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 건 아닙니다. 화해하고 치의라는 그 배경서라 보시면 알거든요. 근데 화해하고 치의가 있는데 이 부부, 뭐라 그래야 되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정실 부인이 되고 한 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인 정도로 생각을 했었을 때, 유리왕이 잠깐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 두 부인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치의가 가게 되니까, 유리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말을 타고 쫓아갔는데 결국, 네, 못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 산 중턱 밑에 이제 덜썩 앉아서 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배경설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이별의 정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사 했죠. 정읍사는 체념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절망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공무도화가 황조가는 약간 다르죠. 왜 다르냐라고 하면은, 우선 정읍사는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달이라고 하고 있는 자연물에게, 이 자연물에게, 그러면은 이 달도 뭐가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상관물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대조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상관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기원, 소망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또는 걱정 정도,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남편과 이별을 통해 가지고 무슨 체념이다, 뭐 절망이다, 슬픔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고, 가시리는 이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죠. 체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붙잡아 두고 싶지만, 네, 임을 보낼 수 없는 상황 본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념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가시는 즉시 돌아오십시오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소망 또는 기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고 있는 게, 네, 정서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게 가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별의 정안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은 가시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그러니까 체념도 가지고 있고 소망과 기원도 가지고 있는 둘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경별곡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소연 또는 원망, 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 225쪽에 배경설화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실렸습니다. 이게 그 저희 향가를 했었을 때 이거 가시리는 배경설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밖에 안 돼서 그 안민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향가 거기다가 지우지 마시고 배경설화에다가 안민가라고 적어 두도록 하십시오. 안민가. 신라시대 향가가 되겠고 그 충담사가 되겠죠. 임금은 임금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다음에 뭐 신하는 신하답게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유일한 유교의 성격에 해당하는 유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설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의 배경설화가 되니까 향가가 되겠죠. 향가.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핵심 정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고 있는 얘들 있죠.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약간 반복 변형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까봐 우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고, 두 번째부터 나머지까지를 보게 되면은, 332조라고 나오고 있고, 뭐, 운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보면은 작게 AABA의 구조가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A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동일한, 동일한 시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리랐다 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부분에 청산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르리랐다, 사르리랐다. 마지막도 역시 사르리랐다라고 해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말이 AABA의 구조라고 해서 A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고 B가 다르고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A, 나는 왕이로소이다 A, 나는 왕이로소이다 A가 되겠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것도 역시 꽃이 피네가 B가 있고 A 반복이 되고 있겠죠. 해야소사라도 마찬가지겠네요. 거기 보면은 해야소사라 말갛게 얼굴 고운 해야소사라라고 해서 역시 AABA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창내고자라는 부분이 AAA라고 해서 반복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김소월의 접동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접동이라고 해서 역시 AABA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AABA의 구조는 요거는 문제 형식으로 만들기도 쉬울 뿐더러 AABA의 구조를 모르면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센스가 있는 분들은 대충 보면서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되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센스 발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참고 1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번. 자, 참고 1번을 보게 되면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는 님을 보냄으로써 뭐 이별의 체념의 정서로 받아들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누구나 한번 들어봤죠? 누구나 한번 들어봤는 작품이 되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당연히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치면 첫 번째는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반어법이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달래꽃은 실제 지금 이별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진달래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은 남녀 사이로 치면은 사랑, 이 사랑은 정열을 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주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님을 보내주겠다, 이런 형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달래꽃이 가지고 있는 여인의 태도는 우선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극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는
님을 보냄으로써 이별을 체념의 정서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줌에 비해 가시리는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진달래꽃보다는 가시는 즉시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고, 자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고 있죠. 가시리는 실제로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진달래꽃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리, 석연별곡, 진달래꽃에 나타나고 있는 시자과자의 태도를 소극적인 면모에서 적극적인 순서로,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진달래, 가시리, 석연별곡이 되거든요. 석연별곡.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은 228쪽에 5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시험 문제의 유형이 좀 잘 나오고 있죠. 기존에 나오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자, 예컨대 이 노래와 주제면에서 거리가 먼 것.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이별의 정한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리왕의 황조가 이별의 정한이죠.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역시 마찬가지 이별의 정한이 되는 것이고, 정지상의 송인을 바라보면 작품이 이렇습니다. 대동강이라는 저기 평양이 되겠죠. 여기가 있는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이 비가 오면은 지금은 아직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냥 좀 스산하고 이런 기분이 드실 건데, 이게 이제 따뜻한 봄이 되고,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한 5월 정도, 이때 비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나쁜 어떤 그 미세먼지 아닌 것들 깨끗이 다 씻겨 내려갔었을 때 아주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죠. 이게 시야가 확 트이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가 개인 두 개, 그러니까 풀빛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이 풀빛이 더 짙게 보인다는 거죠.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냥 자연물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별을 한 사람에게는 비가 오고 난 뒤에 풀빛이 짙다. 이 풀빛이 연한 것에서 더 진하게 보인다는 이 미세한 색채의 차이가 그만큼 자신의 이별의 이 상황을 좀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지상의 송인도 역시 마찬가지. 자신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를 날이 없다.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법이 되겠죠. 이런 여러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별의 정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청산별곡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청산별곡은 이별의 정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별의 정한과는 자신이 청산이라는 곳, 그 다음에 바다라는 이상향을 설정하고 난 뒤에 이상세계로 도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이별의 정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작품에 대해서 사실 좀 단순한 문제 유형이 되는데 의외로 작품을 다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작품들은 거의 필수 작품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필수 작품들 조금만 저희 교재에 있는 거는 다 필수 작품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수 작품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7번 나오고 있죠. 7번 별표 표시해 두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꼭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우선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 또는 고려시대의 궁중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에 대한 의미 정도다. 아니면은 거기 3번에 나오고 있는 단순하게 노래의 운율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후렴구를 통해서 이렇게 연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별다른 뜻이 없지만은 반복적으로 각 연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운율을 맞춰주는 정도,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서경별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은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 우선 229쪽에 원문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질산배가 되겠습니다. 질산배. 지금부터 위 두어령성, 다랭들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다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질산배 우선 네모에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을 보시게 되면은 괴실한데 우로검 존니노이다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바로 밑에 괴실한데 우로검 존니노이다. 거기 밑줄 우선 긋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로 가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니뜬이 있습니다. 기니뜬. 요거 우선 네모에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기니뜬을 그 밑에 보면은 미들신자 보이고 있죠? 미들신자. 기니뜬을 요렇게 연결해 두도록 하십시오. 요렇게. 신에다가 연결을 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으로 가면은 세 번째 줄에 뱃사공이 나오겠죠. 사공화라고 나오고 있는 사공화에다가 네모. 자, 끝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건너편 고질이 보일 겁니다. 건너편 고질에다가 네모.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질산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산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쌈하던 배가 되는데, 길쌈하던 배가 되는데, 문제는 이 길쌈하던 배를 누가 하냐 이거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하는 거죠. 여성.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은 이 길쌈하던 배를 버리면서까지 울면서 당신을 쫓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길쌈하던 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되는데 이거를 버리면서까지 울면서 너를 쫓아가겠다. 아주 적극적인 여인상이 되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여인상.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니뜬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조금 어려우시면은 그 230쪽에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현대어풀이를 보도록 하십시오. 이거를 제가 왜 앞부분에 안 하는가 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가면 서경이 아질가 뭐 서울이 많은 이 나오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어풀이를 보면은 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뭐 새로 닦은 소성경을 사랑하오 이 마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일부러 생략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길쌈하는 배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신다면은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1년이 됩니다. 이거는 1, 2, 3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을 잠깐 보실까요? 231쪽에 1년에서 지금 누구의 목소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라고 나오고 있죠. 여인의 목소리라고 나오고 있는데 1년의 화자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 당연히 여성이 되겠죠. 남성이 뭐 길쌈하는 배를 뭐 그때 뭐 울면서 쫓아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동강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요거는 잘 죄송합니다. 대동강이란다. 그 구슬이라는 이연을 보시게 되면 요건 잘 보십시오. 남성입니다. 남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현대어풀이로 보면 됩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끈이야가 뭐가 되겠습니까? 끈이야가 바로 이거 끈이야 있죠. 요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 끈이야 기니뜬 같은 경우에 밑줄을 긋고 이 예를 들어서 기억과 같은 의미를 본문에서 찾으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신자 하면 되겠죠. 신자. 자, 그래서 기니뜬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남자의 태도를 봐야죠. 남자는 남녀 사이에 잠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끊어질 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남녀 사이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뭐 믿음이 있고 이러면은 뭐 물론 뭐 걱정은 안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술 한잔 하면은 연락 안 되는 남녀들이 있습니다. 술 한잔 하면은 연락 안 돼 이러면은 상대방 죽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은 환장하는 겁니다. 연락 될 때까지.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계속 이거 뭐 문자 보내고 뭐 카톡하고 너 어디야 뭐 이건 또 이 사람이 또 찌질해 보이잖아. 그럼 그것도 안 되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쪽도 이제 약간 여성이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성이 이 여성에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믿음을 못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단순하게 뭐 구슬이 바위였더니 그걸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은 안 끊어지니까 네가 걱정한 만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면으로 가면은 여성의 태도가 더 완전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사면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 여기서 완전히 뱃사공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남자와 이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뱃사공을 통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아니 뱃사공은 지가 원래 거기서 이쪽 나루에서 저쪽 나루로 건너가는 그 나루터에서 지금 노젓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밑은 더 가관입니다. 네 각시 그러니까 뱃사공에게 부인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 부인 또는 뭐 네 각시 음탕한 줄 몰라서 네가 지금 여기서 노를 젓고 있는 사이에 네 각시는 무슨 음탕한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모함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을. 자, 그렇게 지금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그렇게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네 줄입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이 되는데 이 건너편 고절 같은 경우에 뭐가 되겠습니까? 건너편 꽃. 남자가 꽃일 이유는 없으니까 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남자가 지금 이쪽에서 우르르 지금 다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우르르 다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 아무튼 배를 타고 이쪽 나루로 건너는 순간 건너편 꽃 여기는 또 다른 여인이 되는 거겠죠. 또 다른 여인이 되는 것이니까 건너편 고주는 또 다른 여인 또는 시적 화자 이 여성에게 있어서 이게 3년에서 이 여성이 완전 또 다른 여인에게 뭘 느끼고 있느냐? 질투, 그렇죠. 시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질투와 시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서경별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적 화자 여인의 태도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작품은 고전에 거의 잘 없습니다. 이 작품을 제외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231쪽을 보면은 그 핵심 정리라고 해서 고려가에서 네, 후령구 특징 나오고 있고 서정적인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적 화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정적 자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도 중요합니다. 다음 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4번도 중요하고 네, 5번, 6번 다 중요하겠죠. 7번도 중요합니다. 7번도.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네, 모티브도 역시 이별의 정안이라는 거. 오늘 이별의 정안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별의 정안. 자, 그 다음에 서경별국에서 지니고 있는 물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물에 대한 이미지는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선 우리가 공무도화에 가서도 봤다시피 사랑도 될 수 있고 이별도 될 수 있고 단절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작품에서 이 대동강물이라는 것은 여성 화자에게는 이별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여인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지니고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물은 재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 이렇게 배 잉태하고 있을 때 그때 양수 이런 것도 다 물이잖아요. 이런 거 다 재생이거든요. 생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워낙 다양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채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가야산입니다. 해인사 있는 가야산. 채치원이 신라로 돌아왔는데 안 안아주잖아요. 육두품이라서. 안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안아주지를 않으니까 가야산에 기거를 하면서 이 시시비비하는 소리를 물러 둘러쳐 두고 싶다. 그러면 이때 채치원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 시시비비하는 이런 소리 듣기 싫다. 물을 둘러쳐 두고 가야산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단절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치원의 이 제가야산 독서당에 나오고 있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 오늘 했던 공무도화가 있죠. 물의 그게 세 번째 있죠. 세 번째를 보면은 죽음 단절이 되는데 죽음이 아니고 단절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단절이라는 의미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문제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유형은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이제 공무원 기출에 맞춰야 되니까 네, 단순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 5번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6번이라든지 7번 이런 문제들 좀 잘 봐두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에 정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8번 있죠? 8번. 8번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다음 장 넘기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답, 좀 보이더라도 조금. 그 내용 자체가 원망이 되겠죠. 원망. 잠깐 8번의 1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자, 1번 선제는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성격은 해학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학. 우리 이따가 사설시조에 나오거든요. 개를 여러 마리를 기르되, 요 개같이 지금 얄밉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우스꽝스럽습니다. 지금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임이 왔었을 때는 막 캉캉 짖고 있고, 내가 싫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애교 부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용 자체가 마지막에 남는 밥이 아무리 그릇 남아 돈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라는 것은 서리법을 통해서 나 지금 너 원망하고 있어, 이런 정서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은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움. 마음이 어리석은 뒤니 하는 일이 모두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이라는 것은 정말 깊은 산중이 되거든요. 이것도 뒤에 시조에 나옵니다. 지는 입 부는 바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썸을 타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사귄 지 얼마 안 됐는 그 연인을 기다릴 때 커피숍에서 어디서 이제 만나기로 하는데 이 문이 열리는데 이제 종이 달려있어요. 종이. 그러면은 딸랑거리는 순간 바로 빛의 속도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역시 바람이 부는데 잎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 있죠.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혹시 그 사람인가?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움.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실솔은 귀뚜라미입니다. 옛날 말입니다. 실솔 한자어로. 자,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 귀뚜라미에 넋이되어 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솔은 뭐가 됩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을 자연물에 완전히 이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자, 4번은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깃돌이라고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역시 중장과 종장을 보게 되면은 중장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구절절히 슬픈 소리 혼자 울면서 여인 잠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겨우 잠이 드는데 이 잠을 그냥 깨운 게 누구입니까? 귀뚜라미거든요.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근데 마지막에 화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 마라. 네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의 내 뜻을 아는 사람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역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임에 대한 그리움. 원망의 정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과정. 정과정은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게 거기 나오네요. 거기 237쪽에 3번 문학사적 의가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은 유배문학의 원류라고 나오고 있는데, 유배문학이 뭔가 하면은 많은 그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파 경쟁에서 이제 밀려나서 또는 모함을 당해서 임금의 명을 받고 유배를 가서 생활하는데, 유배 생활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보면은 정말 진짜 그 바다 해안강 같은 데 초가집 하나 세워놓고 방 안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적어도 둘레 딱 쳐두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지금으로 치면 뭐 경찰 아니면 군인 이런 사람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못 나오게 합니다. 울타리로 쳐놓고 못 나오게 합니다. 이게 유배 문학의 효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또 다른 게 발견이 되면 작품이 나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유배 문학의 효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작 배경을 보게 되면 요거 1번 잠깐 한번 볼까요? 1번 핵심 정리 1번. 자, 고려 중기의 문인이고 그 다음에 뭐 총애를 받았으나 의종에, 그러니까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참소로서 귀양을 가는데 이때 의종 임금이 얘기를 하죠. 이복의 정서 뭐 내가 알고 있어. 뭐 잠깐 한 3년 정도 가서 조용히 내가 다시 부름새 조용히 이번에 그냥 갔다 와. 얘기를 한 거죠. 여기 갔죠. 이제 갔는데 불러준다는 사람이 임금이 안 불러주는 거예요. 안 불러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 원망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지내는데 이때 님은 당연히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산접동새가 나와 비슷합니다. 옳지 않으며 거짓된 줄을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잔월효성, 지는 달과 뜨는 별이라고 해서 달과 별을 통해 나의 죄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것을 절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 잔월효성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정서는 넋이라도 임을 한 대 모시고 지내고 싶지만 이 나를 헐뜯으면서 이 나를 헐뜯고 우기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도대체 나를 헐뜯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거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밑에 또 나오잖아요. 과실도 허물도 요만큼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뭇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프거나 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자, 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소니마라고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안 나와있네. 그 중요한 게 그 2번 성격에 보면은 향각의 시가라고 나오고 있죠. 향각의 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꼭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그 원문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줄이 됩니다. 11줄. 11줄이 되는데 그 끝에서 그 236쪽의 끝부분 있죠. 끝에 두 줄을 한 줄로 만드십시오. 한 줄로 만들면은 거기 소르분저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까 라고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요 두 줄을 한 줄로 만드십시오. 한 줄로 만들면은 이게 원래는 11줄이 되는데 아까 그러면은 8하고 9 같은 경우에 한 줄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0줄이 되어 버리는 거죠. 10줄이 되어 버리니까 8, 9가 아니죠. 예. 10줄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10줄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19채 향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19채 향가로 보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이죠. 아소니마라고 해서 아소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고려가요로 치부는 하고 있는데 네, 고려가요 분명히 들어갑니다. 얘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인데 향각의 요라고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향각의 요로 본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형식은 고려가요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향각의 시가라고 해서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나오겠죠. 요.
자, 그러면 됐으면은, 네, 다시 성격 1번 그러면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번 11행에서 아소니마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네, 향가의 낙과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유배문학의 원류가 나오고 있고 4번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고려가요 중에 거의 작자 미상인데, 네,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정서가 되겠습니다. 정서.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은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자, 다음에 참고를 넘어가시면은 이제 접동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접동세가 한이라고 나오고 있죠. 한자어로. 한의 관습적인 상징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접동이라는 것은 거기 동그라미 2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의 접동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기 전에 배경서란 밑에 먼저 잠깐 보면은, 진두강 강가에 10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계모를 드렸는데, 계모는 포악하여 전실 자식들을 학대를 하다가 소녀는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갈 나이에 어떻습니까? 시집을 꽤나 잘 갔습니다. 잘 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라고 계모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성과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성과 여성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계모는 여성과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은 그러니까 10남매가 10남매가 있는 이 남자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 딸아이는 아주 괜찮은 집안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집을 가고 있는 거죠. 여자로서의 질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자로서의 시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보내왔는데 이를 시기한 계모가, 네, 소녀를 농 속에 가두고 불을 질러 버리게 되는 거죠. 뭐 남자가 남자를 물론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을 질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속에서 한 마리 접동새가 날아올랐다. 접동새가 된 소녀는 학대받는 동생들이 걱정되어 집 근처에 와서 슬프게 울고 계모가 무서워 밤중에만 와서 울었다 이거죠. 아홉 동생. 자,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접동, 아울비 접동은 AABA 아까 우리 잠깐 했던 내용이 되겠고, 이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나왔는 작품이 김소월의 접동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에서 특히 현대로 넘어올 때도 전통적으로 이 접동세, 접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한의 관습적 상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습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비둘기죠, 비둘기. 지금 비둘기는 뭐 가끔씩 여러분들 닭둘기라고 부르면서 어떻습니까? 네, 지나가다가 비둘기 무서워서 전 여러 번 봤습니다. 남자는 여자는 비둘기 오면은 막 미친 듯이 막 도망가시는 계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진짜 비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 진짜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비둘기가 옛날에는 88 서울올림픽 할 때도 성화봉송이 됨과 동시에 막 수만 마리 풀어가지고 비둘기 한 번에 막 뛰어버리고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습적, 그러니까 굳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접동새도 역시 마찬가지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는 관습적 상징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상징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서 역시 접동새라고 하게 되면은 한을 표방하고 있다. 접동새라고 하게 되면은 한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네, 거기 청산별곡까지 하면은 저희가 고려가요가 네, 끝이 나네요. 여기 청산별곡까지 마무리를 짓고 네, 식사 네,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이 되겠습니다. 청산별곡 보면은 역시 AABA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 아까 우리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러리 라따 어떻습니까? 332조가 되겠죠. 332조 역시 삼음보가 되겠습니다. 삼음보.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산에다가 동그라미 두도록 하십시오. 청산. 자, 머루랑 다리는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도 체크하고 바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자, 머루랑 다리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연으로 가서 우러라 새가 나오고 있는데 새에다가 네모.
그 다음에 사면으로 내려가서 물 아래 보이시죠? 첫 번째 물 아래. 물 아래는 세모하도록 하시고 세모. 자, 그 다음에 이럭저럭하여 나즈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즈란 네모. 바로 밑에 바므란 나오고 있죠. 바므란도 네모에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돌 네모에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년으로 가면은 바다라고 나오고 있죠. 바에다가 리을 아래야 점 찍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에다가 우선 동그라미. 만약에 놓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우선 따라오십시오. 바다에 동그라미 하시고, 노모자기 구조개는 역시 밑줄. 자, 되셨으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청산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은 이상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산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 바다가 되는데 우선 이 작품은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4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정확히 대칭이 되려고 하면은 5, 6, 7, 8이 아니고 6, 5, 7, 8이 되는 것이겠죠. 5와 6의 순서를 뒤집으면은 완벽하게 대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청산은 이상향이 되는 거죠. 이상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산 이상을 설정해 뒀는데 이게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다라는 역시 이상향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루랑 다래가 나오고 있는데 머루랑 다래. 이 머루랑 다래는 이거 소박한 음식이 됩니다. 소박한 음식.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박한 음식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전체로 표현하는 거. 네, 대유법이 되겠죠. 그렇죠. 대유법이 되겠죠. 대유법.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242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노모자계 구조계 보이시죠? 노모자계 구조계도 역시 똑같습니다. 소박한 음식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울어라 새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새한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 여러분들 고전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면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가 있는데 물 아래는 속새가 됩니다. 속새. 아까 우리 속새 물 아래는 속새가 되는데 세모했죠. 그럼 뭐와 대칭이 되느냐? 바로 이 청산과 대칭이 되는 거죠. 청산과 물 아래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자, 이끼 묻은 쟁기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청산이라는 이상을 설정해두고 이상 세계에 대한 어떤 뭐 동경 표출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잠깐 사면에서 속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속새에 대한 미련. 오른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속새에 대한 미련과 고독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내왔건만 사연을 보면은 낮. 그 다음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이 밤이 있죠. 밤을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과 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
자, 그래서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6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르리 사르리랐다 바다에 사르리랐다 바다 똑같습니다. 이상향이 되겠고, 노모자기 구족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7로 가겠습니다. 가다가 듣노라 부엌에 가다가 듣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비현실이 현실로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로또 뭐 복권을 사신다고 했었을 때 다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 되는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슴이 장대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밑에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현대풀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상향에 도달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적화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비현실을 통해서 진짜 도달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독, 장독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설진강수라고 해서 독한 술을 만들고 있는데, 네. 자, 그렇게 조롱박복 같은 누르기, 나를 붙잡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매와 잡사와 니가 되는데, 여기 잡사와 니의 밑줄 긋도록 하시고, 요거 고전에서 가끔씩 나오는 주객전도가 됩니다. 주객전도. 아니, 술이 먹고 싶으면 지가 먹고 싶은 거지, 술이 나를 붙잡는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손님과 네, 주인의 위치가 바뀐 주객전도가 되겠습니다. 주객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뭐가 네 나오고 있느냐, 그 유음이 나오고 있죠. 리을 유음이 반복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네 비음 이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음 이응. 특히 이 리을이 들어가게 되면 리을이 들어가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밝고 부드럽고 경쾌한, 네, 이런 느낌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응은 역시 이응도 이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응 첨가는 여러분들 사연을 잠깐 볼까요? 사연을 보면은 이럭저럭 하여가 되는데, 여기에 일인공 결인공이라고 해서 이응 집어넣잖아요. 물론 이응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가끔씩 그 여러분들 저기 뭐 그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빵 하면서 이응 집어넣지. 이응 비음 섞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저 가끔씩 후배들이 밥 사달라고 할 때 뭐 오빵 이러면은 비음 섞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국어교육학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걸 섞으면은 어쨌든 간에 네 약간 기분은 좋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밝고 부드럽고 네 이런 경쾌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울림 소리들, 특히 리을과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음들, 유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4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메모 안 한 게 있는데 돌 있죠. 돌과 사슴과 술은 제가 메모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설명을 드려봐 약간 뒤쪽은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이쪽에서 네, 돌과 사슴과 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네, 생각을 하시라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표현도 네, 다 했는 내용이 되겠죠. 자, 1번 문제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대상에 대한 분노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없습니다. 권력자의 횡포, 민중의 고통, 이런 내용 없죠.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세계를 뭐 지향하고 있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초월적인 세계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상 세계가 되는데, 이상하고 초월적인 세계하고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달라서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실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초월이라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 것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삶의 비애, 고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2번 문제는 우리 앞쪽에서 유랑민 실현 지식인이라는 견해라고 해서 청산별국의 시적
화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 4번 문제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게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그게 내재적 의미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문학작품의 종합 감상 관점이 되겠죠. 내재적. 그 선지에다가 이게 무슨 론인지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이게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슨 론에 해당하는지 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1번을 보게 되면은 청산에 살고자 하는 소망을 보니 당시 사람들이 전란에 시달렸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론이 되겠습니다. 반영론.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지 2번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리을 이응. 음을 많이 사용해서 경쾌한 운율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은 작품 자체 뭐가 되겠습니까? 내재론 또는 절대론이 되겠죠. 절대론. 여러분들이 내재론 절대론은 그 앞쪽으로 다시 잠깐 가셔서 243쪽에 나오고 있는 1번 갈래, 2번 운율, 3번 성격, 4번 시적 자아, 5번 작품의 구성, 6번 표현, 7번 주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작품을 통해서 누구나 다 배우게 되는 작품 안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이 되겠죠.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뭐가 눈에 띕니까? 예? 작가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작가와 관련이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표현론이 되겠죠. 표현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 4번 역시 그 시대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 역시 반영론이 되겠습니다. 반영론. 시대와 연관이 있으면은 반영론으로 가시면 되겠고, 작가와 시인 또는 뭐 글쓴이 작가와 되면은 이렇게 반영론으로 가면 되겠죠. 효용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재 절대 이거와 대칭이 되고 있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러면은 잠깐 식사하시고 이따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시조부터 고전 오늘 다 끝납니다. 고전 다 끝나고 현대시 1부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도 가급 조금 많이 나가겠습니다.